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인데 아침에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오발령이었다 이렇게 다시 경보가 떴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6월을 하루 앞두고 슬슬 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서쪽 지역은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도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며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해안은 오늘 오전이면 비가 그치겠고요. 제주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9.1도, 대전은 18.6도, 대구는 17.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광주는 28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주 후반까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그 발사체를 오늘 아침에 발사를 했다 이렇게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물론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개념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발사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가 해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발사체는 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기술이 똑같거든요. 그 위에 무엇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에도 통보했다고요. 예, 보통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 낙하물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단분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분리 이루어진 게 결국은 대기권을 통과해가지고 바다로 보통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 사전에 그 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그 계획을 통보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그걸 말씀드리면은 1단 로켓은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쪽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성 덮개는 제주 서쪽 먼 해상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선섬 동방 해상으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쪽에서 발사를 해서 서해상 쪽을 지나서 제주 쪽 해상을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런 궤적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위성을 과연 펼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발사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성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6시 32분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을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놀랐어요. 네. 휴대폰도 막 삐삐하는 울림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경계경보 내용을 보면 대피할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또 우리 쪽으로 쏘는 거 아닌가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대청도하고 백령도 지역에는 지하로 대피하라 이런 경계 경보까지 발령이 됐다 그래요. 근데 곧이어 24분 뒤에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별도로 또 보냈습니다. 아니 거기에 구체적으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할 준비해라 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방송사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돼 이러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암동 지역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DMC 지하철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는 건가 봐요, 주로. 네, 보통 이제 방공호, 뭐 대청도, 백령도 이런 경우에는 방공시설들이 호가 다 있고요. 서울 곳곳에서 방공호가 있기는 한데요, 가까운 곳에. 보통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방공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집 주변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우리는 보통 알아두지 않잖아요. 네, 이거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 지자체에서도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 수 있도록. 네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또래 살해한 20대입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여성이 피의자에게 접근한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아르바이트 앱에 과외 선생님 구합니다라고 하는 글 많이 올리고 많아요. 네. 앱을 통해 가지고 과외 선생님 찾기도 하고 또 과외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과외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글을 올리곤 하는데요. 피해자가 연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과외 선생님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래요. 그 글을 보고 이제 과외 선생님을 원하는 사람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피해 여성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시범 수업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통의 그런 경우에는 집으로 와라. 그래서 시범 수업 하는 거 내가 한번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특이하게도 당신 집에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집이 꽤 머니까 시범 수업 저는 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이 당신 집에 가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방문을 한 다음에 흉기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요. 시신을 그다음에 살해하고 난 다음에 훼손해서 양산 낙동강변에 일부를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볼 때 혈흔이 묻어있던 가방을 풀숲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번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경찰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피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부산경찰청이 신상 공개 여부의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보통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7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열릴 것 같은데요. 신상 공개위원회가 열려서 이번 사안을 공개할지 안 할지 지금 그 가해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의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아마 내일쯤이면은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범행 동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요즘에는 어떤 이런 잔인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요. 범행 동기가 뭔지 수사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원한 관계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근데 처음 보는 글쎄 말이에요. 사람인데 찾아가가지고 살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게 납득이 정말 잘 안 어처구니 되거든요. 없는 잔혹한 범죄가 또 저질러졌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괌 고립 미담입니다. 아마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을 덮쳤다 이 사실 알고 계실 거고요. 한국인 관광객 3,400명 정도가 한 일주일가량 괌에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까지 정도 그 비행기가 계속 뜬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다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객이 속속 귀국하면서 그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미담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한인회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로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을 못 구해서 호텔 로비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고요. 단수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기가 끊겨서 방을 그냥 구했다 하더라도 에어컨도 못 켜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생수병 하나로 하루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인회에서
사람들이 일단 먹어야 되는 거니까 불고기하고 밥을 해줘서 또 무료로 나눠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한인 식당에서 현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 그냥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괌 교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 한켠이 훈훈해지긴 하는데,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단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나 뭐 어린아이 혹은 뭐 몸이 불편한, 몸이 아픈 가족이 포함된 가족들은 여행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안 씻는다고 괜찮을 수도 있고요. 밥 먹고 좀 굶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는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아이를 챙겨야 하는 거니까요. 이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태풍으로 전산이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현금을 요즘에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밥도 못 사 먹고 아무것도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들이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컵라면을 남아있는 경우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관광객들한테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관광객도 처지가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하루 두 끼를 컵라면을 먹이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또 고립된 관광객들 사이에서, 즉 한인들 사이에서 오픈 채팅방을 또 그렇게 서둘러 개설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오픈 채팅방에 혹시 남은 식량이 있으실까요? 또 아이의 회열제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정말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저 이거 남아있는 거 있어요. 밥 있어요. 라면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아이들의 기저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제가 아이 데리고 왔는데 기저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14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의 경우에 이제 갔다 와서 카페 같은 데 글을 올렸는데요. 아이가 열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해열제가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오픈 채팅방에 순식간에 30-4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그 댓글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방에서 혼자 막 울었다 그래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다른 관광객이 와서 해열제를 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마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한인회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외국에 나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역시 도와주는 거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매정하고 자기만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어려울 때가 탁 오면요, 이렇게 쫙 뭉치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그걸 이겨내는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저력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차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이 차박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 텐트나 여러 가지 챙길 필요 없이 차 안에서 잘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굉장히 편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승차 장치를 좀 튜닝을 해서 차박용 차량으로 개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휴가가 인기를 끌면서 떠오른 차박. 기존 야영과 달리 차내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매년 점점 늘고 있는 차박 인구 규모. 이에 레저용 차량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량 점유율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 차박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차량 승차장치 튜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량 승차장치 튜닝에 대한 모든 것 함께 배우러 가실까요? 경기도 용인의 한 캠핑카 제작업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자동차 튜닝의 세계에 대해서 유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사부님이 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사부님.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훈 과장입니다. 오늘도 튜닝에 대해 알려줄 우리의 사부님 잘 부탁드려요.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알아갈 그 주제는 뭡니까? 요새 차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거니.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를 잘 못하시고 승차 장치, 시트를 개조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것이 합법인지 어떤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승차 장치를 합법적으로 튜닝하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제작업체 차진환이라고 합니다. 캠핑카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차진환 대표. 그 요즘 뭐 대세가 바로 뭐 차박 아니겠습니까? 이 차박 때문에 차를 튜닝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네.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침상을 만들 수 있게끔 차량 개조를 하시려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 편입니다. 튜닝을 하러 오는 차들, 이런 차들은 대부분 어떤 차량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차량이 일단 큰 차량인 미니밴, 다인슨 차량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네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다인승에 있는 시트를 탈거를 하면서 네. 이제 레일을 개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트를 변경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과장님, 이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 기준. 승차 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튜닝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튜닝 승인을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시트를 개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차량의 시트를 이식해서 설치하시는 것들은 불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어떤 튜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리를 한번 옮겨서 한번 심층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다인승 차량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 앞뒤로 좌석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레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레일을 통해서 우리가 차박을 이제 원하는 시트로 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레일, 그리고 레일 뭉치, 좌석, 시트 벨트까지 이 총 4가지가 안전 기준에 맞게 테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한 세트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아, 보통은 레일이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열에 설치된 좌석은 해당 레일의 범위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차박을 하려다 보니 더 넓게 쓰려다 보니까 2열의 레일을 운전석까지 붙이려고 작은 레일을 추가해서 장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그 레일도 좌석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또 가능한 겁니까? 이건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좌석 레일까지 네. 승차 장치의 구성 부품이기 때문에 네.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개조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A 레일, A 레일 뭉치, A 시트, A 좌석 안전대까지 하나의 부품으로 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구성 요소가 B로 바뀌게 된다면은 네. 시험 기준과 달라지기 때문에 재시험 대상에 해당이 되고 시험 성적서를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탈거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연비가 안 좋아진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많이들 탈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승차 정원을 좀 바꾸고 싶고 의자 배치를 뭐 다시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승합 자동차를 가지고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 그래서 11인승에서 11인승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승용 자동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네.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차종 변경 튜닝을 통해서 승합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차종 자체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때는 세금이라든지 보험, 그리고 면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 기관에 한 번씩 문의를 해보시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승용 자동차를 운전석과 조수석만 남기고 다 탈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네네. 이 승용 자동차의 기본 조건이 2개월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 3인이나 4인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시트를 좀 개조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리무진 시트라고 하는 거를 네. 많이들 변경을 하시는데요. 네, 리무진 시트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인 시트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시려면은 내 차에 맞는 시트인지를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튜닝 승인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근데 시험 성적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 성적서가 뭡니까? 이게 시험 성적서인데요. 네. 그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이 된 시험 방법대로 시험을 했는지 그 테스트한 결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시험 장비로 어떠한 차종에서 어떠한 시트를 가지고서 시험을 했는지, 그리고 시험 결과값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시험 성적서가 없는 거는 불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간혹 네. 그 순정 시트, 제작사에서 나온 순정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제작을 하면서 자기 인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네. 자기 인증 당시에 자동차 제작사 스스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 성적서 없이 튜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시험은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보시죠. 네, 실차에 좌석과 좌석 안전띠가 장착된 상태에서 네네. 시험 기계를 고정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체인이 지금 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오. 당겨지고 있는 거고요. 잘 버텨야 되는군요, 여기서. 이거는 합격입니다. 합격이죠. 예, 아까 합격이죠. 그거는 견뎌냈기 때문에 합격이고 네.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조금씩 딸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끊어졌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 좌석 안전띠가 끊어졌기 때문에 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요, 이게 진짜 실제 운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성능 테스트에 합격한 저 의자는 뭐 어느 차에다가나 이렇게 다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셨다시피 실차에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그 차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도 차체의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한 그 위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열에다가 시험한 시트를 3열이나 4열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겼어요. 법적인 조치,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위반이 돼서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기 때문에 네. 이 점 꼭 유의하시고 합법적으로 튜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튜닝을 하실 때 항상 그 승인을 받는다는 거 머릿속에 꼭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또 제가 또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여기 차박을 만약 하려고 시트를 갖다가 원래 있던 시트를 뗐어요. 그다음에 차박 시트를 꼈어요. 그럼 원래 있던 시트가 남게 되잖아요. 그 시트를 어떻게 하나요? 버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 작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시트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밖에다가 내두든지 비를 많이 맞고 그렇게 이제 결국 폐기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김천시 등 6개의 기관과 함께 MOU를 체결하여서 튜닝을 하고 남은 시트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거된 시트들을 재활용해서 이 튜닝 업체에서는 폐기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시트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디자인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된 시트들은 협약에 따라서 김천시 내의 소방서나 아니면은 그 체육관 등 이런 공공시설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뭐 차박에 대한 우리 캠핑카에 대한 그런 튜닝 이야기도 요목조목 나눠봤는데 우리 캠핑 쪽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튜닝을 하면서 내 차에 맞는 그런 차량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그 승차 좌석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조금 단순한 경미한 거라고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시험을 통해서 이 시트에 대한 성능을 입증을 받고 판매를 하고 튜닝 승인을 통해서 장착을 하시는 게 올바른 절차입니다. 튜닝 승인을 통해서 장착을 하셔서 안전한 차박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주에 또 다른 튜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좋은 정보를 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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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미녀 기자님과 발빠른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홍규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흥행킴 배우 김남주 5년 만에 복귀입니다.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열풍을 일으키며 흥행퀸으로 불리는 배우 김남주 씨가 5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김남주 씨 드라마는요, 뭐 제목이나 내용을 듣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네, 아마 우리 ANMC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청률 보증수표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하기 때문일 텐데요. 김남주 씨가 무려 5년 만에 컴백하는 이번 작품, 원더풀 월드라는 작품입니다. 억울하게 어린 아들을 잃은 주인공 김남주 씨가 법의 용서를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이 복수를 하던 중 자신과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과 서로 얽히며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내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돌입한다고 하니까요. 김남주 씨 표 복수극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만 들어봐도 김남주 씨가 전에 어떤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다가 복수극이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지난해 연말 끝머리에 이 개봉을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올 상반기 최고 화제작이라 할 그 더 글로리. 그것도 송혜교 씨의 이 은동이의 사적 복수극이었는데 김남주가 하는 또 복수극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쯤에 우연히 좀 김남주 씨랑 만남이 있었어요. 남편 만나러 갔다가 그 남편 김승우 씨 만나러 갔다가 김남주 씨까지 봤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드라마가 본 지가 한 4년 넘어갑니다. 이렇게 공백기 길면 힘들어요. 빨리 나오세요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한 반년 만에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는데 소속사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김남주 씨가 대본 받자마자 빠져들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오랜만에 시청자들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 속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기다리겠습니다. 김남주 씨면 기다려야죠. 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만나보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가수 이선희 경찰 조사 왜입니다.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가수 이선희 씨가 최근 경찰에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 대체 왜 경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일단 횡령 혐의라는 네, 혐의점이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 이선희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연예기획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경에 폐업을 하긴 했는데 이게 2013년쯤에 이제 만들어진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한 첩보가 이 경찰서에 이제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서 어떤 그들의 월급 없는 직원의 월급을 주면서 그럼 이게 결국 횡령이거든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하면서 그런 조사를 받았다. 사실 고강도 조사 받고 한 밤 10시에 귀가를 했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네, 경찰은 앞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승기 씨와 미정상 갈등을 빚은 전 소속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사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이 소속 연예인이었던 이선희 씨와의 이런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이선희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다 이건데 이제 이승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이 회사의 이선희 씨가 이제 사내 이사였잖아요. 근데 이선희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는 그 이승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또 사내 이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소속사 대표가 사내로 있는 회사를 이제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 이선희 씨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까지 나온 건데 이선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표이사로 있긴 하지만 아티스트일 뿐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법률 대리인이 명예훼손 카드를 빼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어떤 무분별한 추측으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이건데 배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서 아주 명백하게 상세하게 다 소명을 했다. 그러나 그 경찰 조사 내용이라서 자세히 밝힐 수 없는 점은 좀 양해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경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선희 씨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세 번째 소식 키워드로 보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임영웅 51억 펜트하우스 내 집 마련입니다.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 씨가 51억 원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게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네. 임영웅 씨가 선택한 동네는 마포구 합정동인데요. 아, 마포예요? 야, 여기 상암동에 주로 방송국 많잖아요. 이 방송국에서 아주 가까운 그곳에 그것도 합정동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라고 불리는 그것도 최고층의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자, 그럼 크기 우리 궁금하잖아요. 223.31제곱미터. 그러니까 쉽게 딱 얘기하면 89평짜리 펜트하우스를 지금 우리 홍규 씨가 얘기했지만 현금 매수.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흔히 주담보라고 그러죠. 네. 담보대출 그 채권 설정이 돼 있지 않더라는 거죠. 야, 전액을 현금 매수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새 집값 떨어지는데 우리 영웅이 오빠가 이거 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오히려 올랐다고 하는 그런 아파트를 딱 잘 골라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임영웅 씨지만 이전에 저희 방송할 때 나와서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옥탑방 같은 그 가정집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를 두고 우리가 참 성공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임영웅 씨가 2020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천에서 올라와서 처음 구한 집에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주인집에 새 들어 사는 월세집인데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냉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2년을,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이 폭염을 견디며 2년을 살았다라고 털어놓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더 사실은 이렇게 와닿는 비유였는데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 집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이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뭐 어떤 재료 같은 걸 사서 이 구멍을 막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 집에 정붙이며 살고 있다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옥탑방에 살다가 바로 펜트하우스로 착 간 거예요? 바로 간 건 아니고요. 2020년 1월, 2월 요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때 이제 후배들 불러서 그 집에서 밥도 해먹이고 지금 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바퀴벌레하고 어떻게든 이걸 막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말했던 고바로 2020년에 한 반년 만에 한 7개월 만에 잘 돼가지고 그때 바로 아파트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러한 사실은 그 임영웅 씨가 2020년 7월에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제가 20평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보면 이게 내 집이 맞나 우리 집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새 집에 적응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어떤 새 집으로 이사간 그 설렘 감격을 전하기도 했었죠. 네, 경은 경연대회 우승자로 이제 이름을 알렸던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4년 차인데 이 집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영웅 씨를 뒷받침하는 그 팬덤이 얼마나 탄탄한지 좀 느껴집니다. 사실 임영웅 씨 하면은 우리가 영웅 시대를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아주 끈끈한 관계인데요. 제가 음원 사이트 관계자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글로벌로 보면은 하루에 평균 등록되는 음원 수가 수천 곡에 달하고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보면은 하루에 등록되는 신곡이 수십여 곡에 달한대요. 그래서 이 음원 순위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 우리가 탑100이라고 하잖아요. 이 100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탑100 안에만 들어도 성공했다. 이 탑100 안에 한 곡만 들어도 월 1억은 찍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다릅니다. 2022년을 대표하는 100곡 중에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안착시킨 노래가 무려 5곡이에요. 5곡이나 되고 이 트로트 가수 중에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이 하늘색 천사들 영웅시대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임영웅 씨 팬카페 영웅시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12일에 개설이 돼서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어요. 처음에 회원 수가 27명이었습니다. 27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6년 만에요.
9만 명을 이제 등록한 이 회원을 보유한 대형 팬덤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팬카페뿐만 아니라 이 팬카페에서 분화된 조직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경기,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등 총 9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임영웅 씨를 굉장히 응원하는 활동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봉사활동하지요. 그리고 뭐 굉장히 기부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고요. 임영웅 씨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이 좋은 일이라면 모두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임영웅 씨 신곡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맞습니다. 소속사가 밝혔어요. 6월 5일 오후 6시에 신곡을 발표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목도 내용도 장르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임영웅 씨는 신곡 발표 전에 예고하듯이 어떤 이 신곡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좀 공개하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저렇게 잔잔한 바닷가에 임영웅 씨의 뒷모습이 찍힌 보이는 저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팬들이 저거 임영웅 임영웅 나왔던 프로그램 방송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기에 삽입됐던 그 노래 그거 아니야? 또 막 이러면서 추측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임영웅 씨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추정치이긴 한데요. 너튜브 수익이 한 달에 10억 원 정도다라는 이 추정이 가능한 이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너튜브는요, 2019년 가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2만 명이었어요. 그의 노래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이 고정층이 2만 명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무려 70배 이상의 이 성장률을 보여서 151만 명을 이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회수가 20억 2,700만 뷰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영웅 씨가 마포구 합정동으로 오셨다니 마포 구민들 좋으시겠네요. 네. 자,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스타 주민 이번 주제는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배신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격한 배신감에 몸부림친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스타들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로 시작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부동산에 발등 찍힌 배우 김광규 씨입니다. 김광규 씨는 얼마 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30대 배우로 늦가기 데뷔한 김광규 씨요. 2001년 영화 친구에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이 아주 뭐랄까요. 유행어 같은 대사를 만들어내면서 이 감초 배우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드디어 이 태어난 지 56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천 송도 국제 신도시에 자가를 마련을 한 건데요. 한 방송에서 이 집을 공개를 했었어요. 이 집 50평대의 널찍한 구조, 그리고 자동 커튼, 모션 베드, 인공지능 하우스 시스템 등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야말로 요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입가에 미소를 가득 띠고 있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왠지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에 발등 찍힌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발등을 찍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사실 김광규 씨가 자가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서울 올라와서 처음에 햇볕 잘 들지 않는 반 지하방에서 시작해서 원룸 갔다가 반전세 갔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근데 한 모든 분 정말 모아가지고 13년 만에 서울 상경 13년 만에 강남의 한 빌라를 산 건 아니고 전세. 말하자면은 뭐 반전세면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거 말고 정말 전세 5월 전세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김광규 씨가 44살이었는데 우와 하고 막 정말 만세를 할 만큼 너무 행복했는데 네. 그 행복이 6개월밖에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전세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니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도 6개월 동안은 그냥 쭉 가다가 그때 알았어요.
왜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거지? 왜냐하면 6개월 뒤에 갑자기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렸다고 네. 합니다. 어이 403호 왜 월세 안 내는 거야?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하는데요. 바로 집주인이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이 김광규 씨에게 사기를 친 거였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광규 씨의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부동산 사장이 이제 사기를 친 거고, 네. 여기 빌라를 거의 뭐 통으로 월세를 주고 목돈을 받고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주는 거지. 내고 있었던 월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날린 거예요? 그렇지. 그거 요즘도 많이 나와. 요즘도 많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잡혔죠. 그래도 돈 잡혔는데 자기는 배째랑 돈 다 썼다? 돈 없다. 그 당시에 그때 그 동네 한 70억 정도 들었어요. 그 정도면 그냥 살다 나오지. 쑥대밭이 돼버렸죠. 아니 근데 부동산 하시는 그 관계자에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또 전 처음 듣네요. 그렇죠. 원래 이 부동산 계약할 때는 집주인, 임대인하고 집 빌리려는 임차인이 꼭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집주인이 못 나오면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흔히 이제 김광규 씨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나는 전세 보증금 거금 받아놓고 이 집주인한테는 월세 났어요 이런 다음에 보증금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거금을 갖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중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김광규 씨가 당한 게 이중계약은 이중계약인데 더 기가 막히게 대리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사장한테 당한 겁니다. 이 부동산 사장이 말하자면 똑같이 나 월세 났어요 하고 주인한테는 말하고 김광규 씨한테는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니 사실 이게 그 본인이 왜 그러면 김광규 씨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 보잖아요. 네.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 부동산 사장 아는 사람이고 그래 그러면 나 이제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김광규 씨가 얘기합니다. 부동산 계약하실 때요 꼭 집주인 만나서 하시고요. 이 사람 집주인이라고 그냥 집주인 하지 마시고 신분증 꺼내서 얼굴까지 집주인 맞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니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주인하고 맞아요.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근데 너무 속상했겠네 그때. 네, 김광규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기당해서 그 돈을 갚아나가는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다. 처음 이 전셋집을 얻었을 때 큰 거울 앞에 두고 나를 토닥이면서 만세를 외쳤었다. 하지만 사기당한 뒤에 다시 그 큰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내 뺨을 때렸다.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다라면서 당시에 이 참담한 심정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광규 씨는 그 날린 전세금 결국에는 다 받아냈나요? 어떻게 됐어요? 다 못 받았고 이게 이제 긴 한숨 거의 3년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서도 20% 받았어요. 그래도 그럼 20%가 어디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신을 토닥이면서 나 잘했다. 전세 너 얻느라 고생 많았구나. 왜 그랬냐면 출연료 5만 원 이 시절부터 정말 잘 먹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했던 전세금이었던 겁니다. 이걸 호로록 날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렵게 해서 20%를 되찾았는데 20%를 받고도 그게 김광규 씨 손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랬는지 김광규 씨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3년 동안 법정으로 섰잖아요. 그 돈 또. 그 3년 동안에 또 있는 기간을 또 월세로 까더라고. 야.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아요. 마음이 진짜 안 좋았겠네요. 안 좋았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출연료를 좀 올렸죠. 그 와중에 또 깨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집주인도 피해자였던 거구나. 그쵸. 월세를 그러니까 그걸 갚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죠. 근데 사기당한 이후에 일이 더 잘 풀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기 전까지 김광규 씨는 돈을 정말 아껴 쓰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당한 이후에 비싼 밥도 아껴 먹었고 뭐 어디다 쓰겠냐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과감히 비싼 밥도 서슴없이 먹게 됐다고 하는데 반전인 건 전세
사기 재판이 진행되는 동시에 드라마에서 판사 역할로 캐스팅이 됐고 소원대로 광고도 찍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김광규 씨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부동산 이 매매 시기를 놓쳐서 전세 사기보다 가슴이 더 많이 아팠다. 네, 그거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네, 과거 서대문구 난가자동에 살던 김광규 씨가 강남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당시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광규 씨가 전에 한번 당한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뉴스에서 마침 집값이 더 내려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규 씨가 거봐 뉴스를 봐야 돼 라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집값이 정말 부동산 사장님 말대로 몇 배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간이 이게 본인 표현입니다. 간이 작았던 김광규 씨 그때 이 대출 받을 생각을 못 하고 이 전세 사기를 당했었던 이 기억보다 내가 못 사서 집 가격 올라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더 가슴이 아팠다. 특유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광규 씨는 이제 뉴스 안 보시겠네. 56년 만에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네.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전세 사기 당한 지 12년 네. 만에 그래도 내 집을 샀잖아요. 아까 막 만세 부르고 좋아했다고 했는데 그 좋아하는 게 6개월 밖에 또 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에? 사람이 원래 서 있다 앉으면 그다음에 눕고 싶잖아요. 처음엔 내 집 마련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게 인천 밑에 거기 서해안 가까이 그 아주 좋은 신도시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최고일 텐데 광규 씨가 주로 일하는 데가 요 서울 지역에 방송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출퇴근하려니까 너무 멀어요. 나도 좀 서울에 아파트 갖고 싶어요. 이런 새로운 꿈이 생겼다네요. 그럼 광규 씨도 마포로 오셔야 되겠네. 마포나 상암 환영합니다. 네, 김광규 씨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는 누굴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개주에게 발등 찍힌 가수 장미화 씨입니다. 개주? 개주한테 그러면 뭐야 개돈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 장미화 씨의 발등을 찍었던 개주의 정체가 사실 더 충격적인데요. 바로 동료 가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미화 씨의 돈을 들고 이 도망을 간 이 개주가 장미화 씨가 결혼까지 시켜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의 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분인데 이런 이 개주가 장미화 씨의 돈을 타기 전 15일 전에 장미화 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바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장미화 씨가 폭삭 망했다라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심지어 그 동료 가수 돈을 10원 한 푼 주지 않았다고. 장미화 씨가 부부의 연을 맺게 도와준 건데 소개시켜주고 정말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갯돈을 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네,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게 얼마짜리 개였을까?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진짜 이게 되게 충격적인 네. 그 가수가 유명 가수였거든요. 아, 당시에.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이때 장미화 씨가 날린 갯돈은 9,500만 원인데 지금도 9,500만 원 날리면 정말 졸도할 텐데 이때 그 압구정동의 유명한 현대 아파트 45평이 4,500만 원이었다. 와, 그거 두 채야. 그 45평 현대 아파트 두 채를 날릴 이게 눈앞에서 후루룩 날아간 겁니다. 이거 와. 두 채면 이거 지금 얼마예요? 아니 근데 무슨 개가 그렇게 큰 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 가수들 여기 좀 사실 네. 제가 알기에도 탤런트 분들도 포함된 개였거든요. 네. 좀 이렇게 크게 하는 개 어떻게 보면은 은행보다 이자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장미화 씨가 이렇게 큰 게 왜 들어갔느냐?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아파트 사야지였으면 차라리 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 남편도 아니고 전 남편의 빚을 갚으려고 아이고. 이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야 되는 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전 남편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돈을 갚는다고요? 지금 현 남편도 아니고. 그게 희한하네. 그렇죠. 이 장미화 씨가 1965년에 KBS가 주최했던 톱싱어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대단한 가창력, 밝은 에너지로 정말 신인 가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신중현 사단의 1호 가수다 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요때 그 처음에 시작할 때가 걸그룹이었거든요. 5인조
레이디 버드라는 그 걸그룹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아니었어요. 미국, 캐나다 막 순회 공연을 하면서 동남아까지 그리고 홍콩까지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미아 씨 얘기예요. 홍콩 공연할 때는 물랑루즈 클럽에서 했는데 이 웬디 윌리엄스랑 한 무대에 섰었고 또 그다음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도 또 공연을 했는데 요때는 또 공연 당시에 그 라이처스 브라더스랑 또 협연을 했다.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갔던 그런 가수였다.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갯돈을 또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계를 떠돌면서 하다가 가수 생활에 좀 신물이 났다고 그래요. 염증이 났다고 그래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다 그만두고 나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결혼했던 게 1975년입니다. 그 주변의 소개로 사업가 남편을 만나서 75년에 결혼을 했는데 4년 만에 안타깝게도 4년 만에 또 이 결혼이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이혼을 해도 당시 연예인으로서는 이혼 자체가 큰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업가 남편의 어마어마한 빚을 다 떠안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빚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부채가 얼마나 되는데요? 일단 전 남편이 남긴 빚 100억 원. 100억 원을 갚기 위해서 100억? 3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요. 이 빚을 떠안는 이유도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의 빚을 내가 갚는 대신에 내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한 남편하고 같이 살 때 들어갔던 돈 그리고 연예인들과 개를 들어서 받지 못한 돈 보증서서 빼앗긴 돈까지 이 전 재산을 갖고도 모자라서 오는 날까지도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런 고충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와, 100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을 한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이걸 어떻게 장미아 씨가 감당을 했을까요? 일단 장미아 씨께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재산 집을 다 처분했어요. 석초동에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요거 팔았고 강원도에 콘도 있었는데 요거 팔았고 또 청담동에 주택이 있었는데 요것도 팔았고 또 사실 이제 친척분들 뭐 친정어머니 막 이런 친척분들 집까지 팔아가지고 했는데도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요 생활에 염증 느껴서 떠나려고 결혼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든 집을 다 팔아도 안 돼서 다시 빚을 갚게 해서 밤무대 생활, 밤무대에 오르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뭐 밤무대라는 게 뭐 캬바레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온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무려 밤에 이 뭐 스탠드바까지 하루에 12곳을 도는 이런 상황을 시작한 거예요. 12곳을 어떻게 돌까? 저녁 6시에 일단 집에 나섭니다. 그리고 12곳을 방방곡곡을 돌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4시. 이런 생활을 365일 휴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했을까? 야,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으니까 자존심도 없더래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빚 떠안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애들 내 손으로 키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아이가 아팠어요.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 갚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자존심도 없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하루 행사가 12곳이면 1년 이렇게 곱하기로 계산하면 4,380번. 펑크난 적도 없나요? 일단 장미아 씨가 행사 12곳을 맞추려면은 정말로 분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행사를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도로 위에 신호 대기 사정이라던가 도로 위에 사고가 나는 거는 이 장미아 씨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호 대기가 걸리거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면 한 곳의 행사가 일단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아 씨가 항상 서둘러서 행사 시간을 맞추려고 가다가 하루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업체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선입금으로 받은 출연료를 환불을 해주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아 씨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게 이 갯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그래요. 네, 잘 맞습니다.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갯돈 사기를 당하기 이전에 지인에게 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의상실 언니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미아 씨 어머니가 극구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 언니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본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버린 건데요. 결국 믿는 도끼의 발등 제대로 찍힌 거였었죠. 아이고, 이런 사기만 안 당했어도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그죠? 네, 이런 장미아 씨가 당시에 이 나의 갯돈을 가지고 튄 개주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사과 받으셨어요? 무슨 사과? 만날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니 사과는 안 해도 돼. 돈 좀 줘. 그러니까. 야, 너 이 방송 보면은 좀 얼마라도 갚아라. 내가 요즘 살기가 힘들다. 4년을 지금 굶고 있다 우리가. 나 방송밖에 못해. 그럼 너라도 좀 돈을 몇 푼 보내봐라. 응? 알았지? 혜은이하고 나하고 지금 살아야 된다. 야, 이렇게 정말 믿었던 도끼에 여러 번 발등 찍히면서 인생의 고비를 넘긴 장미화 씨. 그래도 특유의 그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것들 극복을 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미화 씨가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남 탓으로 생각하면서 전 남편 탓, 개주 탓, 의상실 언니 탓하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10년 걸려 터득한 비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거 좀 슬퍼요. 그냥 내 탓이다. 남을 믿은 내 탓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극복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그렇게 밝고 힘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지인에게 발등 찍혀 불어난 100억 빚 때문에 고생한 개그맨 김학래 씨입니다. 김학래 씨는 지금 연매출 100억의 중식당 잘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언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실 김학래 씨 지금 성공한 사업가죠.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1990년에 정말 인기 최절정일 때 당시에 그 김학래 씨가 이제 행사를 하면은요, 한 40개, 한 계절, 봄에만 40개를 했대요. 그래서 돈을 그땐 다 현금으로 주고, 이 현금을 셀 틈도 없이 장롱에 갖다 넣어놨다고요. 장롱에서 근데 현금이 튀어나올 정도죠. 장롱에 이불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이럴 정도였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 벌어도 모든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잘 나갈까?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해요. 부업으로. 그래서 김학래 씨도 1995년에 피자 가게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피자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또 그다음에 미사리의 라이브 카페도 했어요. 거기다가 딱 땅 사가지고 뼈대까지 세웠는데 어머나 9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2, 3년 뒤에 IMF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건축 자금을 내가 한 바퀴 돌리면 요거를 돈을 벌 수 있겠다. 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어떤 사람 보통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누가 와서 이거 좀 줘봐. 이거 투자해 주면은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남은 돈 4억 원을 무려 4억 원. 이것도 투자해 달라고 줬는데 요거까지 날리는. 그래가지고 요렇게 아주 쫄딱 망한 지금의 성공한 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지인에게 속아가지고 4억을 날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100억 원까지 그 빚이 늘어나요? 예, 4억에서 100억까지 빚이 늘어난 이유는 꼭 이럴 때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김학래 씨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빚이 순식간에 이 4억에서 수십억으로 늘어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임미숙 씨와 결혼을 할 때 김학래 씨가 굉장히 자신의 신년처럼 얘기를 했었던 것이 난 진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빚 보증만 서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외려 김학래 씨가 빚 보증을 선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빚까지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믿었었던 지인에게 사기당한 4억 원에 건물 지을 때 진 빚, 거기에 보증으로 생긴 빚, 주식으로 생긴 빚 이것저것이 다 합치니까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 빚이 생긴 거죠. 100억 정도면 웬만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학래 씨는 그 100억 가까이 되는 빚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일단 김학래 씨가 아내 임미숙 씨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피자 가게와 미사리 라이브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김학래 씨가 임미숙 씨와 이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할래, 잘 될 것 같아 라는 이 패기로 시작한 사업인데 일단 실패를 했죠. 하지만 임미숙 씨와 상의 후에 차린 중식당이 결과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임미숙 씨는 이 힘이 된 어머니의 특히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당시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니면 빚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금액이 사실 이 100억이 너무 커서 다 갚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이걸 언제 일해서 언제 갚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루하루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다 갚았더라라고 하면서요. 특히 이 김학래 씨가 너무너무 다행인 게 이 탕수육을 개발을 해서 이 홈쇼핑에서 팔았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박이 나서요. 19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중식당을 한 덕에 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중식당으로 100억 원 가량 되는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식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왜 중식당을 선택했을까요? 두 사람이 중식당을 선택한 이유는 중식에 온 가족이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학래 씨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24억 받아 중식당을 오픈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크게 차렸구나. 24억을 대출받아서.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예. 그러면 저걸 해서 잘 돼가지고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김학래 씨 부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제가 여기 이 중식당을 여러 번 가봤어요. 이 부부에게 뭐 아는 척 인사를 하진 않았고 가보니까 진짜 24억 드릴 말에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잘 된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늘 매장에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을 갔지만. 그래서 늘 그 큰 식당이 꽉 차서 바글바글했고 사실 저 홈쇼핑에서 그 탕수육도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학래 씨가 얼마나 아내한테 고맙겠어요. 그래서 빚 다 갚은 다음에 아내한테 우리 커피 한 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 것보다 빚이 없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임미숙 씨도 얘기합니다. 야, 여자는 그거보다 엄마는 강하더라. 이렇게 위기에 닥치니까 어떻게든 지혜를 내서 살아내고 버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김학래 씨도 너무너무 노력했지만 옆에 임미숙 씨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성공한 CEO가 되기까지 큰 고비들 또 큰 대가를 치른 김학래 씨. 근데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100억 원대, 좀 부자인데 어디 가서 돈 1원도 못 빌린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김학래 씨는요, 본인 이름으로 정말 1원도 빌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은 후에 만들어 나간 이 모든 재산이 임미숙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학래 씨는요, 방송에서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나는 빈털터리 신세.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이고, 그렇군요.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민든도끼에 발등 찍힌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사기당한 아버지 때문에 가수가 된 가수 혜은이 씨입니다. 야, 혜은이 씨는 1970년대 정말 당대 최고의 탑 스타였는데 타고난 그 목소리에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가수가 됐다고요? 네, 혜은이 씨 아버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기획사 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악극단의 단장이었던 이 아버지가요. 이 혜은이 씨 아버지가 후배에게 왜 이렇게 또 보증을 다들 써시는지 몰라. 이 보증 사기를 당했고 충격으로 또 화병으로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온 가족이 내몰렸었다고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혜은이 씨가요, 이 6살 때부터 꿈꿔왔었던 발레리나라는 이 꿈을 접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19살 때부터 마이크를 잡고요. 밤무대부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혜은이 씨는 노래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고 무대에 먼저 선 거네요. 가수의 길로. 맞습니다. 사실 이제 무대에 섰던 거는 아버지가 악극단장이라서 그 한 5-6살 때부터 이렇게 서서 춤도 추고 노래도 했다고요. 그런데 본격적인 거는 지금 아버지의 빚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1960
76년, 77년에 혜은이라는 가수가 딱 나왔는데 폭발력인 가창력에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미모에 정말 혜은이 신드롬이 일었어요. 그 데뷔곡이 당신은 모르실 거였는데 그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전에 이미 한 5년가량을 밤무대를 서다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혜은이 씨가 말하기를 악극단 경험하면서 연예계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참 착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혜은이 씨는 정식으로 노래를 배우고 이래서 데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조 한류를 주도한 가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앨범을 1집부터 14집까지 냈는데 전 앨범의 그 곡들이 다 1위에 오르는 이런 기염을 토할 정도로 그땐 정말 혜은이 씨가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 감수광 뭐든지 내놓기만 하면은 그냥 1위였잖아요. 77년 요때 가요계에 진출하고 나서 일본까지 건너가게 돼요. 또 이 일본에서 가가지고 이때도 이제 노래를 발표하게 되는데 특히 당신만을 사랑해는 일본어 가사로 또 노래를 부르고 일본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이슈의 중심에 서고 인기를 끌었고 한국의 아이돌이다. 정말 너무 예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아이유 씨 참 노래 잘하고 이쁜데 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본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인기를 끌면서 당시에 정말 대단한 젊음의 아이콘 정말 인형같이 예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데뷔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면서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혜은이 씨가 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네, 2011년 한 방송을 통해서 혜은이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성기 시절인 1983년입니다. 당시 혜은이 씨가 부산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공연을 하면서 팬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연 마지막 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임종을 결국 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혜은이 씨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그래도 아버지가 내가 유명한 가수일 때 돌아가셔서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돌아가셔서 그 점은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혜은이 씨가 또 친형제에게도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에 이어서 또 친형제인데 또 몇째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아요. 네. 착하셔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 형제분이 나 좀 돈이 부족해. 나 그래서 좀 돈 좀 끌려고 해. 그래서 인감도장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부족한 만큼만 사면 그래도 저 집의 몇 분의 1이 내 거야 이럴 텐데 그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으면서 또 거액의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기 피소를 여러 차례 당한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아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네, 사실 혜은이 씨는 2019년 7월에 협의 이혼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진 편이에요. 연예계 대표 원앙 부부였던 혜은이 씨 부부가 헤어진 배경에는 이 전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이 빚 보증 등 거듭된 금전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요. 그렇게 혜은이 씨가 전 남편과 30여 년의 이 부부로 지낼 때도 열심히 정말 빚을 갚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업 실패에 대한 빚을 함께 이 부담을 한 건데 이 돈 주는 데면은 싫은 곳이라도 가서 내가 노래를 했다. 당시 방송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라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일했었던 이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친정 가족의 집까지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친정 가족? 혜은이 씨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집 50평짜리 5채와 친정 어머니의 집 거기에다가 작은 아버지의 집까지 팔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작은 아버지의 집을 팔아야 했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작은 아버지의 자식들에게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혜은이 씨 이혼했지만 여전히 전 남편의 빚을 갚고 있다 그래요. 뭐 살 때부터 갚았죠. 뭐 영화 제작한다, 부동산 개발한다 이게 사기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한 30억 원 이걸 요즘 시세로
전세로 하니까 혜은이 씨 말이 한 200억 정도. 그거를 그냥 살면서 200억. 내내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럼 얼마나 다 갚았을까? 혜은이 씨가 얘기하는데 정말 열심히 갚았는데 한 100억 원 정도는 갚은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자 내라는 사람이 없더라. 원금만 갚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갚았다. 그리고 한꺼번에 30억 원, 200억 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 부부니까 살면서 애가 있으니까 열심히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근데 혜은이 씨는 최근에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혜은이 씨에게 이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한 달이 건너서 알던 사람이에요. 너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빚을 갖고 있는 혜은이 씨에게 돈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혜은이 씨가 하는 얘기가 이 돈을 받지 못한 이 마음보다 어쨌든 아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배신을 했다는 게 더 큰 상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은이 씨가 너무 착하셔서 그런지 뭐랄까 좀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인 거절을 못해서 빌려달라는 건 빌려주고 못 받고 근데 내 빚은 열심히 갚고 이러는 것 같은데 다 포기했다 잊었다 또 찾고 나도 갚을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나는 차라리 잊고 포기하고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이고 오늘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은 네. 6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인가요? 봄 끝난 건가요? 봄의 끝자락, 여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름은 또 더워져서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5월 마지막 날인 오늘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